내가 죽는 날 너도 데려갈 거야. 지옥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향한 징후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요. 3년 전 가을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5년 생존율은 12% 정도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겨우 42이었어요. 15살 딸 수진이는 아직 중학생이었고 남편 민호와는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치료비는 최소 8천만 원. 남편의 작은 공구 가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진통제로 버틸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망가져갔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게 남편 민호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툭하면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밥이 왜 이래?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제가 아파서 집안일에 소홀해지자 남편의 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아니, 잔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고기 반찬이 없는 것 같아서 라고 말했을 뿐인데 남편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죠. 사흘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한 달에 2~3번씩.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또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동네 커피숍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죠.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어요. 병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것, 저에게 더 차갑게 구는 것. 제가 아파서 부담스러워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앞섰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남편은 제가 아픈 줄도 모를 수도 있었어요. 제가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건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적어도 진실은 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어요.
남편이 가게를 나서면 뒤를 쫓았습니다. 첫날 남편은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일을 하는 건가?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더니 그 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음식점이었어요.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었어? 왜일까요? 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위해? 둘째 날 남편은 가게를 일찍 닫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어요.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성 의류 매장으로 갔어요. 선물을 사는 거구나. 저는 멀찌감치 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원피스를 하나 골랐어요. 밝은 색의 젊은 여자들이 입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차 안. 모든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차 조수석 밑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던 날과 일치했어요. 역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찾아야 했어요.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는 명함이 나왔습니다. 미소 카페 마이너스 김지은. 커피숍에서 봤던 그 여자의 명함일까요? 그리고 결정타. 남편의 휴대폰 문자 내역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오빠 내일도 시간 되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 오빠 이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여자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남은 시간 약 2년 목표 진실 파악 후 복수. 어떻게 복수할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야위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너도 데려갈 거야. 지옥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향한 징후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딸 수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며칠 후 남편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차가운 말투로 말하고는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과 그 여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함께 탔어요. 호텔로 가는 건가? 저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병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병원에? 남편과 여자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암센터 재정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랑 병원 할인을 합치면. 치료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환자분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요즘 이런 분 드물어요. 당연하죠. 제 인생 전부인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 나를 위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쫓았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이 여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상담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환자분께서 꼭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여자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차에 혼자 남아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내 병을 알고 있었다고? 그럼 저 여자는 바람 상대가 아니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통장.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제가 만든 적은 없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비 적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년간 모은 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노트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기였어요. 2022년 10월 15일 오늘 지에 약봉지를 봤다. 췌장암 진통제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왜? 2022년 11월 3일 병원 기록을 찾아봤다. 3기라고 했다. 5년.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2022년 11월 10일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는지 알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아내가 나한테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다 내 잘못이다. 2022년 12월 1일 오늘부터 야간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아내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2023년 3월 20일 아내한테 화를 냈다. 또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일까? 아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화가 나. 내 무력함이 화가 나. 2023년 7월 8일 집을 나왔다. 또 아내 앞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내가 내 눈물을 보면 더 힘들어할 거야. 차라리 나쁜 남편으로 남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하고 복수를 계획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진이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응? 엄마가 아픈 거 알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제부터? 1년 전쯤. 엄마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 들었어. 그리고 약 먹는 거 봤고. 몰래 약 이름 검색해봤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무서워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 엄마가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아빠도 알고 있어. 아빠가 밤마다 거실에서 울어. 나 다 들었어. 아빠가 엄마 걱정하면서 우는 소리. 그랬구나. 우리 가족.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어. 엄마도 아빠도 나도. 다들 서로를 걱정하면서.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숨기자. 우리 진짜 가족처럼 얘기하자.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정말 단순히 상담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일찍 닫고 시내로 갔습니다. 커피숍으로. 저도 뒤를 따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지은 씨. 두 사람 사이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지은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 씨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김지은입니다. 지은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분께서 부인분 치료비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한테 말 안 하고. 아니,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을 오해했어. 오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미행도 하고 증거도 모으고 복수하려고 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은 씨를 보고. 둘이 손 잡는 것도 봤고 호텔 영수증도 찾았고 문자도 봤어. 그래서 지은 씨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손잡은 건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호텔 영수증은 제가 세미나 참석했을 때 받은 건데 자료를 드리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알아. 이제 알아. 일기 봤어. 통장도 봤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 씨도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두 분, 정말 아름다운 부부세요.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다 얘기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 병원에서 받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민호는 제 병을 알게 된 후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도 1년간 혼자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털어놨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다. 다들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치료받자. 아빠가 돈 모았잖아. 그래. 이제는 받을게.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호는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수진이는 학교 이야기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가득한 머리카락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민호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추해 보이지? 무슨 소리야.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워. 그날 수진이가 예쁜 스카프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해봐. 인터넷에서 봤는데 완전 예쁘대. 딸이 서툴게 스카프를 매주는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민호도 함께 여러 가지 매는 방법을 찾아보며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아니면 이쪽으로? 세 식구가 거울 앞에서 스카프 매는 연습을 하며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자.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동해 바다에 갔고 민호가 저를 업고 파도를 걸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길어야 6개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입학식. 보고 싶어. 입학식은 3개월 후였습니다. 제 몸은 급격히 나빠졌지만 입학식 당일 기적처럼 정신이 들었어요. 학교에 도착해 새 교복을 입은 딸을 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눈물이 났습니다. 입학식 내내 딸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매일 아침 민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오늘도 함께하자. 수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녁이 되면 세 식구가 함께합니다. 밤에 민호가 속삭입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을 오해했던 그때, 내가 죽는 날 너도 데려갈 거야. 지옥으로라고 중얼거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 오해한 채로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사랑은 때로는 서툴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네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